안녕하세요. 할리우드 미술총감독 한유정입니다. 아, 네, 광주에는 처음 내려와 보는데요. 이렇게 또 이런 계기로 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미술총감독이란 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화나 TV 쪽에서 배우를 제외한 그 모든 것, 비주얼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감독님의 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술 감독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배우들하고도 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전세기를 타고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이런 오지, 이게 이제 멕시코의 캔쿤이란 곳인데요. 거기 가서 저희가 한 4달 동안 그 시즌을 2개를 찍는 TV쇼를 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빌리지라 그러죠. 그걸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디자인을 해서.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화돼서 굉장히 제가 까맣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제가 현지인보다 더 까매진 제 앞에 있는 게 전데요. 잘 구분을 못 하시겠죠? 네, 저기가 제가 진 세트인데 저 안에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마야인들한테 저 스케치를 해갖고 빌리지를 짓고, 저 밑에 보시는 건 스케치를 해주면 또 그 친구들은 칼 하나를 갖고선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넘어가기까지 10년 동안이나 부모님의 반대를 좀 이겨냈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을 넘어갔는데, 넘어가니까 딱 도착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공부나 예를 들어 학벌, 배경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로에서 다시 다 시작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어도 이제 아이처럼 배워야겠죠.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간지 몇 달 만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 주변의 한국 친구들은 벌써 대부분이 다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어서 갔었던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일단 어떻게든 여기서 남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학업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학비가 필요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하는 제가 무작정 돈 벌겠다고 일단 학교에 있는 잡 사이트를 다 뒤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품실에서 자리가 하나 있다 났는데 그 자리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일했던 소품실이 여긴데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일하는 한 코너인데 저것만 보셔도 좀 굉장히 낡고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데, 저 건물이 전쟁 때 지어진 건물이어 갖고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무로 된 문을 닫으면은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모든 층이 다 보이는 그런 데인데, 그걸 타고 올라가면요 6층에서 씁니다. 6층에서 쓰면은 쫙 소품실이 보이는데 깜깜해요. 그럼 그 라이트 스위치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제 자리에 뛰어가서 켜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조금 익숙해질 때쯤부터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저한테 와서 소품을 달라 할 때 소품 뭐뭐뭐를 달라 그러면 전 그 뭐뭐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또 간신히 알아들은 단어가 있어도 그 소품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고안해낸 게, 자 그럼 소품실을 정리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소품실에 이제 박스에 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습니다. 소품실이다 보니까 진짜 뭐 마네킹으로 시체 같은 모양의 그런 마네킹도 있었고요. 손 잘린 것도 있었고 뭐 목 잘린 것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근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박스에다 정리를 하면서, 이때 이제 일석이조가 발생을 한 게, 정리를 하니까
뭐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거 이렇게 라벨을 하나하나 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단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 배우고 그것도 이제 정리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품실이 조금씩 많이 자리를 잡아지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게 더 발전돼서 이런 형태를 갖춘 소품실이 됐습니다. 할리우드는 사실 어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정보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수시로 바뀌면서 전달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그런 정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오가기 때문에 시간이 돈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지원하는 건 일이 됐던 사람이 됐건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바로 앞으로 그냥 계속 전진해 나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워낙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잘려도 한두 시간 안에 완벽하게 대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 팀이 다 잘려도 역시 완벽히 대치가 가능합니다. 왜? 팀장 하나 뽑으면 팀장이 자기 팀을 다 꾸려서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치열한 할리우드에서 저는 핸디캡 3종 종합 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빨리 오가는 이런 곳에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벌써 거기서 핸디캡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할리우드는 한 90% 이상이 백인이에요. 거기 일하러 딱 촬영장을 가면 거의 다 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저는 비주류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고 찾기도 힘든 아시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세트에 가면 아시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90년대 후반이니까 정말 저밖에 없었어요, 세트에. 그러니까 항상 눈에 띄는 존재였죠. 조그만 실수도 백인끼리 한 실수는 묻어갈 수 있는데 전 하면 그 에이시안 여자애 걔가 실수했더라.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랬었고 또 하나는 할리우드에서 한 80% 이상이 남자입니다. 세트에 가면은 주로 다 남자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또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안고선 항상 모든 걸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었던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은 어쨌거나 다음 작품을 잡기 위해서 인터뷰, 면접을 잡아서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아갖고 가갖고 매 작품마다 취직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작품 했다고 저 작품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매 작품 취직 시험을 제가 치르는 기분으로 인터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인터뷰란 기회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할리우드는 철저한 추천제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추천해야지만 그 인터뷰 기회조차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잡기까지는요,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랑 일을 해봤을 때 내 실력을 믿고 또 제가 일하는 태도를 믿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절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을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얻어서 간 그런 추천을 받은 자리에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99%의 NO 그리고 1%의 YES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또 유일한 길은 이 1%의 YES에서 오는 그 기회, 1%의 기회, 그거를 어떻게든 최대로 활용을 해서 다음 일로 어떤 기회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일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 사람들이 농담이지만 사실 뼈가 있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오늘 다음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과 행동들에 따라 내 다음 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트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있습니다. 몇백 명이 같이 일을 해요. 그 누구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도 소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추천을 받고선 그렇게 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의 무대, 혹시 정복하고 싶은 그런 꿈의 무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제 책상 앞에 붙여놨었던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즉,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미친 짓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조금 더 강렬하게. 그러니까 내일을 오늘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건 거죠. 오늘부터 바꿔야 내일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나는 여자니까 이래서 안 되고 여자니까 이만큼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미국 여자들은 보면은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자의 도움을 받는 걸 극도로 거부를 해요. 한 예로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무거운 벽이 있었는데 제 세트에 날라야 되는 벽인데 아무도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제 키에 거진 2배가 되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저희 스테이지 매니저가 스테이시란 여자애였어요. 근데 키도 한 180에 등치도 굉장히 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와준다는 의미는 저랑 둘이 들자는 의미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서 남자애들 한 3명이서 막 잠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들한테 부탁을 하자. 그럼 우리 같이 들면 되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의 도움이 필요하냐. 너랑 나랑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혼자 들고 갔어요. 그 큰 벽을. 정말 힘세죠. 근데 저는 제 신체적인 한계를 그렇게까지 이겨낼 자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합니다. 어떨 때는 저만한 키인 친구들도 정말 무거운 거를 막 자기들이 끙끙 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갔기 때문에 또 그 위치가, 그 여성의 위치가 거기에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자극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서 어떤 출연자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언젠가 나를 지금 나의 삶에서 좀 이렇게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Be that man. 그럼 네가 그 남자가 돼. 그 백마탄 왕자님이 네가 되면 되겠네 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스스로 책임지고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걸 꼭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